자, 오늘 배울 작품은 이제 허생전이라는 작품이에요. 허생전은 사실 쌤이 이렇게 1년에 수업을 하는 작품들 중에 거의 가장 많이 수업을 하는 작품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승리인고, 허생전, 이생규장전, 춘향전 이런 작품들은 한 해에도 몇 번씩 수업을 하는데 특히 허생전은 정말 그런 면에서 1학기, 2학기 통틀어 수업을 진짜 많이 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그만큼 여러 학교에서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고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허생전은요. 한문으로 쓰인 소설이에요. 한문 소설. 그리고 조선 후기쯤 적힌 소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기에서 후기 넘어갈 때. 근데 이러한 어떤 갈래적인 특징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박지원이라는 작가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박지원은요, 우리가 굉장히 역사책에서도 많이 보죠. 실학자예요, 실학자. 근데 이러한 실학자가 뭔가 봤더니 친구들도 다들 이제 역사책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실학자는 이제 조선 전기의 성리학에 대해서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실학에서 가장 추구하는 게 바로 실용적인 거예요. 실학자들은 실용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하는데 그에 반해서 성리학은 굉장히 실용적이지 못하고 머릿속에 떠도는 관념적인 것들만 다룬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실학자들은 이런 조선 전기의 성리학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일어났고 이들이 가장 원하는 건 이용후생이에요. 일단 생활을 좀 이롭게 하자라는 거죠. 그럼 생활을 이롭게 하는 방법에는 농사를 열심히 짓자라고 장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업을 좀 해야 된다라고 장려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중상학파예요. 중상학파라는 거는 상업을 중시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상행위를 통해서 나라를 구국하게 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지닌 인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죠. 어쨌든 그 당시에 어떤 조선의 이런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의식을 가졌고 그걸 좀 학문적으로 바꿔보려고 했던 계층이 실학자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읽어볼 건데요. 일단 허생이라는 인물과 허생의 아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박지원이라는 작가는 한 번은 아내에게 자신의 관점을 투영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허생에게 관점을 투영해서 좀 여러모로 자신의 관점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박지원이 삶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실용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관점을 아내에게서도 보여주고 허생에게서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고루고루 인물들이 다 중요하다라고 봐야 돼요. 자, 한번 본격적으로 내용을 정리 좀 해봅시다. 자, 허생은 묵적골에 살았다라고 해서 허생이 살고 있는 동네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동네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봤더니 이 묵적골이 진짜로 조선 중후기에 몰락한 양반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어요. 몰락한 양반들의 동네였다는 거죠. 따라서 이 허생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미 몰락한 양반, 가난한 양반이다라는 거를 이런 공간적인 동네로부터 이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곧장 남산 밑에 닿으면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고라고 해서 지금 허생이 약간 동네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좀 묘사가 들어가고 있죠. 은행나무를 향하여 살인문이 열렸는데 두억한 초가는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해서 허생의 집을 묘사를 했어요. 굉장히 가난하죠. 그러나 허생은 글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했다. 즉 한마디로 허생은 생계를 꾸려나가는 능력이 아예 없는 거예요. 생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공부를 하고 있고 오히려 아내가 돈을 벌어와서 그들이 밥을 먹고 살았다라는 거죠. 즉 실질적인 가장은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사실상 여자의 경제 생활이 거의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남자만 벼슬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럼 남자가 가장, 여자는 이제 어쨌든 집에서 살림을 맡아 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허생은 지금 글만 읽고 돈을 전혀 안 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가장은 아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는 그처가 몹시 배가 고파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합니까? 라고 해서 자, 아내는요. 글을 읽는 목적이 벼슬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보는 거죠. 즉 아내에게 있어서 이 글을 읽는다라는 거는 무언가를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허생이 이 속도 없는 놈이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치 못하였소라고 해서 본인의 글 읽는 목적은 그냥 레알 공부라는 거야. 글을 읽는 목적은 정말로 레알 학문이다라는 거야. 아, 그것도 좀 밥을 먹고 살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장인밭이 일이라도 못하시나요? 라고 장인밭이 일은 본래 배우지 않은 거 어떻게 하겠소? 라고 그러죠. 이 장인은요. 그 기술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막 예를 들면 도자기의 장인 뭐 이런 말 들어봤죠. 한마디로 그런 기술이라도 배워서 일을 못하겠냐라고 했더니 이 허생은 내가 애초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즉 허생은 양반이에요. 양반. 근데 아내는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네가 아무리 양반이어도 지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기술이라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다음 두 번째, 그럼 장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아내는 이렇게 뭔가 그냥 어떤 신분이나 양반이다 이런 거에 매여 있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네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즉 아내는 굉장히 실용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가 지금 돈을 못 벌어오면은 기술이라도 배워라 혹은 상업이라도 배워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조선시대에는 사농공상이라고 했어요. 선비, 농업, 그 다음에 공, 이게 이제 장인밭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상이 이제 바로 장사 말하는 거죠. 상업. 즉 조선시대는 엄연히 이런 계급이 있었단 말이죠. 사농공상에서 선비가 가장 으뜸인데 아내의 관점은 지금 뭐냐면 됐고 네가 선비건 나발이건 알 거 없고 네가 지금 돈을 못 벌 거면은 그 밑에 계급의 일을 해서라도 돈을 좀 벌어와라 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아내가 실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품 초반부에는 박지원의 사상이 아내에게 투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사는 미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소? 저는 왈칵 성을 내며 소리쳤다.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이요. 답답하죠. 장인밭이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면 도둑질이라도 못하겠냐? 라고 해서 이거 이제 화가 나서 하는 말이죠. 진짜 도둑질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허생은 읽던 책을 덮어놓고 일어나면서 아깝다. 내가 당초 글 읽기로 10년을 기약했는데 이제 7년인걸 하면서 속도 없는 소리를 하네요. 그러고는 문 밖으로 나가버렸대요. 가출했어. 허생이 가출을 했어요. 이 철없는 허생은 거리에 서로 알만한 사람이 없어. 왜냐면 맨날 청라에 처박혀 갖고 책밖에 안 읽었잖아. 바로 운종가로 나서 운종가가 지금의 종로 쪽이라고 보면 돼요. 시중에 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누가 서울에서 제일 부자요? 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변씨요? 라고 말을 했대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변씨가 왜 중요하냐? 이게 여러분 조선 후기에 실존 인물이라고 봐요. 한마디로 진짜 조선 후기에 서울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변씨였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허구의 인물을 창작을 한 거죠. 박지원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정말 부자인 변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허생이 변씨 집을 찾아갔다. 허생은 변씨를 대하여 길게 읍하고 말했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무얼 좀 해보려고 하니 만냥을 끼워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더니 변씨는 그러시오라고 말하죠. 엥?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그쵸? 우리가 이건희 찾아가서 돈 좀 주세요 한다고 해서 이건희가 줬겠어요? 안 줬겠죠. 그쵸? 되게 특이한 대화 패턴이 이어졌어요. 자 보세요. 지금 찾아가서 허생도 굉장히 배포가 크죠.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야 내가 좀 필요한 게 있는데 돈 좀 빌려줄래? 라고 말하는 거야. 굉장히 당당하죠. 근데 이거를 받아치는 변씨도 장난 아니야. 변씨도 만냥인데도 그냥 그래 알아서 해 이렇게 주는 거야. 배포가 굉장히 크죠. 이 사람도. 이 만냥이 우리끼리 옛날에 수업 시간에 한번 세미나 학생들이랑 한번 대략 계산해 본 적 있었거든요. 이 만냥이 얼마나 되는 돈인가 했더니 그 당시에 초가집을 800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대요. 초가집이 좋은 집은 아니잖아.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그냥 엄청 비싸지 않은 집을 산다고 했을 때 그냥 1억만 잡아도 800억 아니야?
1억까지는 안 가다 치면 그럼 5천이라고 쳐봐요. 5천. 500은 말도 안 되고 말이 잘못 났어. 5천만 원이라 쳐도 400억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큰 돈을 빌려준 거야 지금 여러분. 하고 당장 만년을 내주었다. 허생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이건 좀 싸가지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가버렸대요. 한마디로 허생은 남한테 돈을 빌렸다고 비굴해지는 성격은 아니라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나한테 큰 돈 빌려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굽신굽신할 거 아니에요. 근데 허생은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거야. 변시집의 자제와 손들이 허생을 보니 거지였다. 허생이 거지 차림이었대요. 실띠에 술이 빠져 너덜너덜하고 가슴에 뒷굽이 자빠졌으며 쭈그러진 갓에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코에서 맑은 콧물이 흘렀다라고 허생의 지금 외양을 묘사하는 거죠. 허생의 외양을 묘사해봤더니 영락없이 가난하고 꾀지지한 모습이죠. 가난하고 볼품없어요. 허름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허생이 나가자 모두들 어리둥절했대요. 뭐가 어리둥절했겠어? 왜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나요? 잘 아는 사람인가요? 물어봤겠죠. 모르지. 아니 이제 하루아침에 평생 누군지도 알지 못한 사람에게 만냥을 그냥 내던져버리고 성명도 묻지 않으시더니 대체 무슨 용문인가요? 라고 물어보죠. 변씨가 말하는 것이었다. 이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너네 같은 애들이 뭘 알겠니? 뭐 이런 거죠.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은 의뢰 자기 뜻을 대단히 선전하고 그쵸? 내가 10억만 있으면 뭐 이런 사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내가 너한테 돈을 좀 크게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하겠죠. 신용을 자랑하면서도 비굴한 빛이 얼굴에 나타나고 말은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저렇게 허생 말하는 거죠. 허생은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해보겠다고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이네. 나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안 주면 모르되 이왕 만냥을 준 바에 성명은 물어서 뭘 하겠냐라는 거죠. 즉 보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허생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를 한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뭘 보고 평가해? 그쵸? 겉모습으로 평가를 한 거고요. 지금 변 씨는 허생의 어떤 행동에서 드러나는 성격을 좀 본 거죠. 저 사람은 딱 봐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야. 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과 이 변 씨가 굉장히 상반된 관점에서 평가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허생에 대해서 상반된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볼게요. 허생은 만냥을 입사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리지도 않고 나쁜 놈 아니야. 그쵸? 가서 아내한테 밥 좀 사주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바로 안성으로 갔대요. 자, 안성을 왜 갔을까 봤더니 이 안성이 여러분 딱 그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길목인 거예요. 자, 여기가 바로 경제와 어떤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길목이기 때문에. 많은 지역들이 모이는 길목이니까 사람들이 거쳐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를 번성시키는 지역이다라는 거죠.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요. 상남의 길목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의 과일을 모조리 2배로 사들였대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허생전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모조리 다 사. 이런 거 뭐라고 해요? 세 글자로. 사재기를 했어요. 자, 허생이 사재기를 여러 번 합니다. 첫 번째는 과일을 했어요. 과일을 몽땅 뜯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지는 형편을 이르렀다.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2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10배의 값을 주고 사가게 되었다.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셨다. 즉 보세요 여러분, 이 과일이라는 건 어떨 때 쓰나 봤더니 잔치나 제사할 때 쓰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통 잔치나 제사를 먹을 거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이 했을까요? 그쵸? 이런 것도 약간 양반들의 행사였다라는 거야. 돈 있는 사람들의 행사예요. 근데 과일이 없어지니까 이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다시 사들어. 만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만하구나라고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뭐가 중요하냐 봤더니 허생이 굉장히 탄식을 해요. 왜 탄식을 하나 봤더니 내가 좀 이렇게 장난 좀 쳤다고 우리나라가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즉 나라의 취약한
경제, 그리고 유통구조를 한탄하는 거죠. 아휴, 우리나라 어떡하나 이러는 거죠. 자, 그는 다시 칼, 호미, 포목 따위를 가지고 이번엔 제주도에 가서 말총을 다 사들였대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사재기를 했어요. 두 번째 사재기는 말총이에요. 자, 이거는 뭐 할 때 쓰나 봤더니 몇 해 지나면 나라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즉,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그 위에 쓰는 뭐 그런 갓, 망건, 탄건 이럴 걸 만들 때 말총을 썼나 봐요. 그랬더니 허생이 이렇게 말하고 얼마 안 가서 또 망건 값이 10배로 뛰었대요. 아까는 과일을 그렇게 사재기 하더니 이번에는 말총을 사재기해서 망건 값이 뛰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허생이 두 번의 사재기를 통해서 나라의 유통 구조를 확인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취약한 유통 구조를 가졌구나 하고 한탄 걱정하고요. 두 번째는 큰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이 허생이 큰 돈을 벌어서 이제 나라 안에 못 사는 사람들을 데리고 빈섬에 가서 약간 이상향적인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도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잘 안 됐고 허생은 결국 돌아와서 이제 뭐 변씨에게 돈을 좀 주고 이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략된 부분의 줄거리는 이제 쌤이 금방 말한 것처럼 허생이 큰 돈을 벌어서 이상향적인 국가를 만들어보고 싶었지만 그게 잘 안 됐고 돌아와서 변씨에게 돈을 갚았고 이제는 변씨랑 좀 친하게 지내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었어요. 자, 이어서 볼게요.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라고 해서 이때 이 대장은 바로 변씨가 소개시켜준 이원 대장이에요. 즉 이 이원 대장은 양반이죠. 양반이고 굉장히 꽤 높은 관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걱정 때문에 이제 뭐 좀 허생처럼 쓸만한 인재를 구한다라고 해서 돌아다니고 있고 그걸 변씨가 중간에서 발해를 놔준 거예요. 아, 네가 사람을 찾는다고? 야, 그럼 허생 한번 만나볼래? 뭐 이렇게 된 거죠.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 근데 자리에서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의도적으로 좀 약간 이원 대장을 좀 무한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양반들에 대한 어떤 반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반감을 이렇게 표출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 대장은 몸둘 곳을 몰라하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은 손을 점에 말했다.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 듣기에 지루하다. 와, 이렇게 말을 끊어버려요. 넌 지금 무슨 벼슬에 있냐 했더니 이제 이 사람이 대장이다라고 하죠. 이원 대장이니까. 그렇다면 너는 나라에 신임받는 신하로군. 내가 와룡 선생 같은 일을 첨거하겠으니 네가 임금께 아래어서 삼고초려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와룡 선생 같은 일을 첨거한다라는 거는 숨어있는 어떤 인재를 내가 추천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네가 그게 받아들여질 때까지 임금님께 여러 번 거듭해서 부탁드릴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어렵대요. 다른 걸 알려달래요. 뭐야? 그렇죠? 나는 원래 제2라는 것을 모른다 하고 허생은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청을 못 이겨 말을 이었다. 명나라 장돌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떠들고 있으니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의 땅들을 내어 모두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훈처, 권기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두 번째 물어보고 있죠. 자, 지금 뭐냐면 두 번째 계책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자, 명나라 장솔들이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허생은 명나라의 어떤 그런 장졸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살고 있으니까 이들을 대접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거 좋지 않아? 라고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속을 뜯어봤더니 자 보세요. 종실의 딸들을 내어 모두 그들에게 시집보내요. 즉 한마디로 왕의 일가 친척들, 왕의 뭐 이렇게 딸, 공주들을 그들한테 시집 보내고 두 번째 훈척 권기의 집을 빼앗아 한마디로 이렇게 왕의 친척들이나 잘 나가는 그런 좀 높은 벼슬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아서 명나라 후손을 도와줘라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허생의 말은요. 명나라의 후손들에게 대접을 하라는 거야. 그 대접은 어떻게 하냐면 왕과 이런 높은 관리들의 집을 털고 뭐 이렇게 자식들을 털어서 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대장이 그게 또 되겠어요. 그렇죠? 절대 안 뺏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라고 했대요. 근데 허세에 빠개친 거죠.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냐.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네가 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봤죠.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라고 알려달래요. 그래서 세 번째 계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은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 즉 영웅들인 거죠. 영웅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 성공할 수 없다. 첩자라는 건 스파이예요. 한마디로 적을 잘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즉 뭐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해요. 한마디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안 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나라를 이기고 싶다면 청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라는 거죠. 아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서 명나라 청나라가 왜 나왔나 봤더니 지금 현재 상황은 여러분 조선이 있고요. 원래 중국은 명나라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지금 청나라라는 오랑캐 나라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한마디로 청나라는 오랑캐 나라고 명나라는 중국 전통 한족의 나라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이런 거 되게 중시 여기잖아요. 명분 같은 거. 그래서 명나라랑 원래 친하게 지냈고 청나라하고는 별로 안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청나라가 빡쳤죠. 뭐 했어? 청나라가 조선 너 이거 진짜 버릇없다. 너네 적당히로 할 거야? 라고 해서 쳐들어왔죠. 그게 바로 병자호란이에요. 병자호란 어떻게 됐어? 알죠? 임금이 항복을 하다 못해서 머리를 조아려가지고 죄송한데 빌다가 이마에서 피가 줄줄 났다는 그 굴욕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청나라가 병자호란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개박살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이 청나라 눈치를 안 볼 수는 없게 됐죠. 즉 한마디로 명나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청나라는 무서워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조선의 이 철딱선이 없는 양반놈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청나라를 빨리 쳐야 된다라고 해서 북벌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청나라를 빨리 정벌하자. 저것들 오랑캐들 쟤네 이제 약간 좀 근본도 없고 안 되겠어 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무슨 소리냐. 일단은 잘 나가는 청나라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북학파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북학파들은 실용적이죠. 여러분 봐봐. 누가 힘이 세지니까 걔네한테 개길 게 아니라 배울 건 배워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북학파들은 주로 실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학자들은 우리가 실용적으로 청나라한테 배울 건 배우자라는 거고요. 약간 좀 옛날 것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북벌론을 했던 거죠. 저 버릇없는 뭐 오락기놈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완전 깨졌는데. 그래서 지금 허생이 하는 말은 뭐냐면 청나라, 즉 남의 나라라는 건 청나라예요. 청나라를 치려면 청나라를 우선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만주정부, 이게 청나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 민족과는 친근해지지 못하는 마당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진실로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이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해지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국중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되도 청나라 옷이죠. 청나라 옷을 입혀서 그중 선비는 가서 빈공과에 응시하고 또 서민은 멀리 강남이 여러분 지금 강북 강남이 아니에요. 중국 땅 말하는 거야. 중국의 강남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장사를 하면서 전나라 즉 청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 청나라죠. 청나라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한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에서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천하의 제후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청구한다면 잘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되어도 백구지국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라는 거야. 청나라에서 일단 배울 거는 배우자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 대장은 힘없이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 이거 청나라의 어떤 그런 머리 방식이죠. 청나라의 어떤 전통 머리예요. 뭐냐면 알지? 이렇게 머리는 빡빡 깎는데 밑에만 머리 따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빡빡이야. 여기는. 근데 밑에만 머리를 따는 거예요. 누가 이걸 하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쪽팔려서도 못해. 농담이고요. 쪽팔려서가 아니라 예법. 즉 우리나라 옛날 유교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유교.
성리학에서 신체는 다 부모님이 주는 건데 그걸 어떻게 깎냐 이러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복도 역시 청나라의 옷이에요. 청나라 의복을 누가 입으려 하겠습니까? 허생이 꾸짖었죠. 장난하냐? 이러면서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 자, 오랑캐 땅은 조선을 말하는 거. 결국 우리나라도 오랑캐라는 거지. 왜? 중국 전통 국가가 아니면 다 오랑캐니까. 이런 어리석을 때가 있냐? 의복은 흰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이나 입는 것이고 우리나라 옛날에 백이 민족이었잖아요. 백이 민족. 흰백자에 의복할 때 의자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하얀 옷을 입었는데 허생이 보기에는 그게 상인, 즉 상복이야. 상복. 여러분 이 상이요 장사가 아니라 상을 치르다, 즉 장례할 때 그 상이에요. 상복이나 입는 것이고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의 습속에 지나지 못하는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일까? 한마디로 이딴 게 뭔데? 뭐가 중요한데? 옷이 중요해? 이런 말하는 거죠. 번옥이라는 사람은 원수를 갚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 역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 다른 나라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허생이 약간 지향하는 인물이죠. 허생이 어떻게 좀 좋게 보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뭔가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즉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서는 예법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이제 대명을 위해 원수를 갚겠다는 해서 그까지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넓은 소매의 옷, 즉 조선의 옷을 말하는 거죠. 고쳐 입지 않고 딴의 예법이란단 말이냐? 내가 세 가지 계책을 들어 말하였는데 한 가지도 못한다면서 신임받는 신하를 할 수 있겠냐?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냐? 라고 계속 서리법이죠. 너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난리가 났죠.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 했다. 이완대장은 놀라서 일어나 급히 뒷문으로 뛰쳐나가 도망쳐서 돌아갔다. 이튿날 다시 찾아가 보니 집은 텅 비어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라고 여러분 이게 진짜 소설의 끝마무리야. 열린 결말이죠. 이렇게 열린 결말, 즉 이거를 그 당시 이제 미완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완성이 없는 결말을 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약간 여운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허생은 어디 간 거야? 라고 궁금하겠죠. 그렇죠? 궁금증이 유발된다. 그러는 한편 이렇게 보는 거야. 작가가 그럼 왜 열린 결말을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면 지금 허생이 말하는 이런 계책들 있죠. 허생의 계책들이 너무 앞서 나가는 거지 시대를. 너무 급진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로 실현이 될 가능성이 좀 적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솔직히 하루아침에 된 일들이 많이 아니잖아요. 현실의 실현 가능성이 너무 낮아.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도 그냥 소설의 마무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허생전이 쌤 원래 보통 전문을 많이 가르치거든요. 엄청 길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일부분을 떼와서 배운 거고 특히 이 첫 번째 계책 있잖아요. 이 부분도 원래 엄청 길어요. 근데 지금 많이 좀 생략이 되어 있는 거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각각 어떤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허생전은 작품 자체를 이해하는 것보다 쌤이 금방 계속 강조한 것처럼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해줬죠. 병자호란 이후에 우리나라는 북벌론과 북학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고 허생은 이제 어떤 박지원이라는 실학자의 사상에 담겨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실용적인 것을 중시하는 인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법, 허례허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잘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학습 활동 한번 정리해 봅시다.